네, 여기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좀 원론적인 얘기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왜 중요한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옛날 어른들은 어떤 말씀을 해왔는가? 네, 이런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뭐 글을 쭉 쓰다가 왜 갑자기 오디오로 바뀌었냐? 네, 좋지도 않은 목소리 갖고 나와서 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글로 정리를 해보려고 했더니 아주 길어지기만 하고요. 네, 정리가 잘 안 돼요. 이거 뭐 글이 길어지면 쓰는 사람도 괴롭지만 읽으시는 분은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간단하게 슬라이드로 정리하고 네, 필요한 부분은 제가 네, 말씀을 간단히 덧붙이는 네,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봐, 예, 지금부터 넌 날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표정이 왜 그래? 네, 표정이 왜 그러세요? 네, 재미없을까봐 그러시죠? 네, 뭐 재미없습니다. 에이, 저기 벌써 한 분 문 닫고 나가시는 분 계시네, 저 뒤쪽에. 네, 누구나 알다시피 표현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뿐 아니라 국가나 권위적인 주체가 그 말문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표현의 자유는 강력하게 주창되고 옹호되어 왔습니다. 그럼 표현의 자유는 왜 중요한가? 네,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랑하고 보고 싶은 데는 이유가 없지만 표현의 자유에는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와 근거를 따져보는 일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옹호를 해온 그런 흐름을 보면 대충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표현의 자유는 진실의 발견을 촉진한다. 둘째,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다. 셋째,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 선이고 또 인간의 본성에 맞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진실의 발견을 촉진한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다 쏟아져 나와서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되고 제시될 때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 의견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또 거짓된 의견이나 정보들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어떤 사회가 진실의 바탕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한 없이 제시되고 서로 경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유럽의 그 자유주의자 전통, 계몽주의자 시대에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몇 명 있지만 첫 번째 존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라고 하는 출판물 아시죠?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대표적인 저작이면서 또 초기 저작이기도 합니다. 1644년에 밀턴이 썼는데요. 출판에 대한 정부의 제한이 없어야 사회는 진실을 발견하고 잘못을 배척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레오파지티카에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출판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한 존 밀턴의 연설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제에서부터 자기의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목에는 연설문으로 되어 있지만 또 뭐 연설의 초고 형태로 쓰이긴 했지만 실제로 연설이 된 건 아니고요. 출판물의 형태로 발표되었죠. 다음은 존 스튜어트 밀너입니다. 자유론, 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거기에 정치사상적인 뒷받침을 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책입니다. 자유론. 밀은 한 4가지 정도의 형태로 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가, 그것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단계별로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보면 첫째, 억압되는 의견이 진실일 수도 있다. 그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주류 의견뿐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제한되고 억압되는 의견 속에 진실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주류 의견도 완벽할 수는 없으며 다른 의견과의 충돌을 통해서 불완전한 부분이 보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설령 주류 의견이 전적으로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견의 도전을 받지 않으면 곧 이성적인 근거를 잃고 편견으로 전락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다른 의견의 도전이 없으면 주류 의견은 그 의미 자체가 퇴색하고 따라서 평범한 교조로 전락함으로써 어떠한 진심 어린 동의를 만들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공리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밀은 공리주의자였죠. 네, 그런데 이 밀의 자유론이 나온 게 1859년이거든요.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수정헌법 1조가 나온 것이 1791년으로 자유론보다 한 60년 내지 70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는 현상은 그리스 아테네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제로 어떤 이론적인 뒷받침이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오면서 중요한 판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재확인한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결들인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올리버 홈스 주니어라고 하는 대법관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주장이 진실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최선의 검증은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받아들여지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다른 대법관인 펠릭스 프랑크푸르터라고 하는 판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란 한때 진실이라고 믿어지고 공인되었던 잘못들이 새로운 진실의 자리를 내주고 대치되는 역사의 다름이 아니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설령 그 사회의 다양한 교조에 도전하는 모습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에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모두 판결문들의 일부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프랑크푸르터 대법관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그런 사건이 뭐냐? 1951년에 미국의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미국 정부를 전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음모를 만든 것에 대한 사건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51년이니까 뭐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죠. 이 사건에서 프랑크푸르터 대법관은 공산주의자들이 유죄다라고 하는데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역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라고 천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진실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흔히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말로 집약돼서 표현됩니다. 모든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온갖 사상이 공개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통용되고 거래될 때 진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가장 커진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쭉 나온 그런 이야기죠. 표현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두 번째 이론적인 배경은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표현의 자유는 주권을 가진 유권자가 그 주권을 제대로 수행하고 권력을 지성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중요하다. 또 유권자는 공공사안에 대해 알아야 하고 정부 정책이나 공직자에 대해 자유로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합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대표자를 뽑기도 하고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요. 이러한 결정이 정확한 정보에 뒷받침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나라가 잘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 뭐 이런 말 있죠. 여기서 뭐 면장은 읍장, 면장, 시장, 군수 뭐 이런 면장이 아니고 알아야 무지몽매한 상태를 벗어난다라는 뜻이 될 텐데 알려줘야죠. 종들이 주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서 주인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렉산더 미클존이라고 하는 정치 사상가가 있습니다. 어디 보시면 마이클 존 혹은 메이클 존 여러가지 형태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표기된 미국 사람의 이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외국 출신의 미국인들은 더욱 그렇죠. 제 이름도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부릅니다. 알파벳 생긴 대로 부르다 보니까 원래의 제 이름과 좀 다른 소리가 나는 거죠. 그게 뭐 그냥 냅둡니다. 네 맘대로 하세요. 네. 뭐 그렇게 해서 미국화가 되는 거죠. 네. 이름만 사람은 아니고. 네. 어쨌든 알렉산더 미클존이라고 하는 정치 사상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란 인민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이며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진 유권자가 되는 일이 중요하다. 유권자가 통치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려면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에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위에서 나온 주장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세 번째 이론은 이것이 인간의 본성과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 선이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다른 존재와 구별시키는 것은 이성이며 이러한 이성의 능력을 최대한 사용할 때 만족스러운 삶을 즐길 수 있다. 만족스러운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은 정신과 사고의 발달이고 이것은 언어와 표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현이란 자기 충족과 분리할 수 없는 요소이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의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기 실현을 가능케 하는 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며 혹은 정치적인 동물이며 언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와 구별된다. 따라서 표현과 소통은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여기가 좋겠군. 이것은 성문 밖인데다가 아무도 없으니 죽기 전에 마음속에 맺은 이 답답한 한을 풀고 가야지. 임금님 길은 당나귀 귀, 임금님 길은 당나귀 귀, 임금님 길은 당나귀 귀. 얼마나 처절합니까? 이발사 영감님이 죽음에 이를 정도의 큰 병이 걸리고 답답해서 한이 맺히게 된 이유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 그것 때문이었죠.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본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대체 왜 중요한가,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을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로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정하고 그 용인되는 폭과 한계를 정할 때 판단하는 중요한 배경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그런 법제 시스템이 있는 국가에서도 공직자나 국가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잘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는 두 번째 조건인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져야 되고 또 그 비판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음란물이나 포르노그래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표현의 자유의 측면으로 법적인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것은 이 세 가지 근거가 되는 이유 중에서 어떤 부분을 만족시킵니까? 포르노그래피 혹은 음란물. 민주주의하고는 별로
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죠. 혹은 그 자체로 선이고 인간의 본성입니까? 네, 보여주고 싶은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건 잘 모르겠고요. 진실의 발견을 촉진한다. 음란물이 어떤 한 사회가 진실에 바탕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네,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네,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음란물의 유통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볼 문제는 표현의 자유가 행위라는 점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네, 실제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죠.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향유되어서 구체적인 행동이 되었을 때, 이때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법률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Sticks and stones may break my bones, but names will never hurt me. 발음이 좀 후지네. 존, 네가 한번 얘기해 볼래? 원어민 발음으로. Sticks and stones may break my bones, but words will never hurt me. 허이, 그 친구 참 말도 얄밉게 하네. 근데 넌 네임즈를 words라고 하는구나. 그것도 마찬가지 말이지. 네, 이 속담은 막대기나 돌을, 이런 것은 네, 뼈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물리적인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이름 부르기 혹은 말로서는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런 말이 쓰이는 구체적인 상황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일진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다행히 때리지는 않고. 그러면 다행이죠, 안 맞았으니까.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가 나를 때리면 내가 아플 텐데 말로 짹짹거리는 거는 나는 괜찮아, 아프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좀 심각한 그런 상황에 쓰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말로는 상대방을 해칠 수 없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표현의 자유가 무한히 인정될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말이나 표현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 부분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나온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조금 길기는 하지만 굉장히 생생하고 재미있게 써놨기 때문에 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표현은 분명히 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 이 피해는 발언자가 당하는 피해, 발언자 이외의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피해, 사회에 끼치는 피해, 국가의 통치 시스템에 미치는 피해 등이 포함된다. 구두 발언이나 출판의 형태로 다른 사람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 혹은 사실인 것을 표현하는 일은 그 사람의 평판을 해치거나 그에게 창피를 주거나 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그를 공격하거나 정서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는 일은 그들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거나 법을 따르지 않는 등 사회에 해로운 행동을 하도록 촉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널리 존경받는 학자가 나의 연구에 대해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 그로 인해 내가 받는 피해는 그 학자가 나를 발로 차거나 내 팔을 부러뜨리는 것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 새로 개봉한 영화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비평은 합법적이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어떤 행위보다 재정적으로 더 큰 해를 입힌다. 아주 생생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연구자끼리 어떤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에 대해서 그 연구를 폄하하는 발언이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팔을 부러뜨리는 것보다 더 심한 피해를 입힌다. 이거 듣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속담, 네, Sticks and Stones 속담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해를 끼치는 것보다 말이나 표현으로 벌어지는 그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적절히 조정을 해야죠. 모든 행위에는 일정한 책임과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죠. 무한히 허용되는 자유란 존재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라든지 음란물 혹은 증오 발언 같은 내용들은 그 사회나 국가에 허용되는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물론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겠죠. 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사안들은 그러한 내용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규제해서 한계를 두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주체 쪽에서 이성적인 숙고를 통해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적절히 자기의 권한 행사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을 활용해서 행위의 결과를 예상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 고유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유를 누릴 때의 결과를 고려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자유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것, 이것은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를 금지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굉장히 위험한 밤거리가 있다고 할 때 밤에 거리가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를 하는 것은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금지가 없어도 내가 나가서 걸어다닐 자유는 있지만 위험하니까 밤에 나가지 않고 위험한 거리를 피한다. 이것은 자기가 결과를 예상해서 자기의 행동, 자기의 자유를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예로 아프가니스탄 선교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가서 아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만약에 한국 국가 정부가 이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금지를 하면 이것은 종교의 자유라든지 해외 여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지역이 위험하기 때문에 나의 판단에 따라서 가지 않고 거기서는 선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것은 자기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에 따라서 행위 범위를 조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 본질적인 침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에 근거해서 볼 때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면 일정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검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위험의 성격이 어떤가? 내 자신, 상대 혹은 제3자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가? 그리고 그 위험의 정도가 어떠한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표현물의 가치,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구현할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흐름도로 간단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로 흐름도에 대해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문제를 보더라도 또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제기됩니다. 워낙 복잡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어떤 표현의 자유가 위험이 예상되고 그 위험이 예상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거나 관철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때 무엇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가, 이 부분은 또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 따라서 혹은 그 사회 공동체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혹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때 세 가지의 근거들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세 가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뒷받침할 때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이성에 따라 움직인다. 많은 인간들이 이성을 갖고 그 이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말이 됩니다. 예컨대 표현의 자유는 진실의 발견을 촉진한다 라는 주장에서는 올바른 주장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올바른 주장을 알아보고 지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짓이나 잘못된 주장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배척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의 필수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이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나 정부나 공공생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국민들이 그 정보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로 가질 수 있는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제가 없으면은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보장이 되고 또 허용이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바도 별로 없고 진실의 발견을 촉진하는 바도 별로 없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본질적으로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성이 없으면 다 말짱 도루묵.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 나는 인간의 이성을 신뢰한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그렇게 신뢰할 바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때 구체적으로 벌어지는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판단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타협점을 모색하는 이런 자세까지 이어지는 것이 더욱더 이성을 잘 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점은 중요한 거 아닌가?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대단히 원론적인 얘기라서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건들은 또 각기 그 상황에 맞게 다르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직접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고요. 단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방송대학교 방송 강좌도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들을 일도 전혀 없는데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목소리도 엉망이고 방송 환경도 개판이고 방송인가? 아니지. 어쨌든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을 들으신다면 이거 자꾸 들으니까 중독되는 것 같은데요. 묘한 매력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